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어 1,600원을 위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은 1,300원대 진입이 눈앞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200원 넘게 빠진 겁니다. 이 정도 변동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급변화는 시장 속에서 빚내서 투자했던 분들한테 지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환율 급변동부터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연체 급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각각의 뉴스가 왜 중요한지, 다음에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금융위기급 환율 변동성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560원을 상회하면서 1,6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원화 약세가 너무 과하다는 불안감이 컸고요. 수입 물가 상승 압박에 소비자들 체감 물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요. 환율이 1,500원대일 때 아마존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결제 금액이 15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환율만으로 몇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1,3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약 200원 넘게 빠진 건데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환율은 1년에 50원에서 100원 정도 움직여도 큰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200원짜리 스윙이 단기간에 나왔으니 시장에서 금융위기급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 속도의 환율 변동은 2008년 리먼 사태 전후에나 관찰됐던 수준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급반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약세 전환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달러 인덱스란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둘째, 한국 수출 회복 기대감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수출이 늘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커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환율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급등할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들이 힘들었고요. 지금처럼 급락할 때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원화로 환산하는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외환 당국이 경계하는 것도 환율의 방향이 아니라 이 속도입니다. 급격한 변동은 수출 기업의 환해지 비용을 끌어올리고요. 수입 기업은 원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환해지라는 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특정 환율의 계약을 잡아두는 건데요. 변동성이 클수록 이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수출 기업이든 수입 기업이든 환율 불확실성 자체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환율은 한국 경제의 천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환율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기업 실적 전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환율이 실제로 1,300원대에 안착하느냐 여부입니다.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수출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반등하면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지는 거니까요. 특히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 여부가 방향을 결정짓는 선행 지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는 사이 미국 증시에서는 의외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핵심 팩트부터 짚으면 배경은 금리 인상 기대론의 후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시장에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안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고요.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이 올라가니까 돈이 증시로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돈을 넣어도 괜찮은 수익이 나왔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거란 기대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6,25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기술주 약세가 겹치면서 상승 동력이 제한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드리면요.
미국 전체 증시는 올랐지만 기술주 섹터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안에서도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같은 비기술 섹터가 강세를 이끌었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린 거예요. 이게 반도체 비중이 높은 코스피의 직격탄이 된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눌리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거든요.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과 한국 증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 다음 날 코스피도 따라 오르는 패턴이 꽤 뚜렷했는데요.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올라도 한국은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요. 미국 기술주 약세가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섹터 로테이션이 본격화되는 건지입니다. 섹터 로테이션이란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만약 헬스케어나 산업자재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되면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는 당분간 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기업 실적 우려가 겹치면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환율 급락과 두 번째 뉴스의 기술주 약세가 같은 방향에서 코스피를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증시 변동성의 이면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빛나에서 주식 투자했던 분들한테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팩트를 먼저 정리하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0.2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0.18%에서 올라간 건데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연체액 규모를 보면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이 711억 건에서 947억 건으로 33.2% 급증했어요. 대출 잔액은 8.5% 늘었는데 연체액은 33% 넘게 뛴 겁니다. 빌린 돈보다 못 갚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좀 더 풀어보면요. 대출 규모가 커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상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진짜 경고 신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 자체도 43조 3천억 원으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전체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연체액이 3,14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19.4%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이 더 또렷해집니다. 20대 이하 청년층도 0.33%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대는 특히 잔액은 1조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연체액만 25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32% 늘었거든요. 돈을 더 빌린 게 아니라 이미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0.37%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더 걱정되는 건 증권담보대출 쪽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 잔액이요. 올해 5월 말 기준 2조 9,02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3% 늘었는데요. 이 중 60대 이상이 1조 8,283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령층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건데요. 그 금액이 전체의 3분의 2에 가깝다는 겁니다. 결국 양쪽 끝단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과 아직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대출금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이나 주식을 더 넣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가요. 보유 주식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 매도되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이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기술주 약세와 직접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주가 조정 시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요. 만약 코스피가 추가로 빠지면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고요. 그 매물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올 수 있는 거죠.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를 부르고 반대 매매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연체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하방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요.
코스피 주요 종목들의 담보 유지 비율 근접 수준입니다. 반대 매매가 실제로 대량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레벨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선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하방 압력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금융위기급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 증시 사이에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세 뉴스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환율 급락을 만들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 증시를 밀어올리지만 기술주 약세로 코스피는 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인 거죠. 특히 빚을 끌어다 투자한 분들이라면요. 지금 자신의 담보 비율과 상환 여력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 달러 흐름에 따라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